계약이 체결된 경위랄지 그 계약 조항 내용 그리고 쭉 그 거래에 관련된 재반 정황에 비추어서 이것은 선박 임대차에 준하는 그러한 성격의 계약이다. 법원이 이걸 확정하게 됩니다. 이 법률적 어떤 의견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법원은 이 사안에서의 정기용선 계약을 선박 임대차와 동일한 그러한 성격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기용선자의 책임을 정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선박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봤어요. 자, 계품 운송 계약이 있습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 원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운송인이 개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인 송화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이것이 이제 계품 운송 계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선 계약과는 달리 화물의 종류, 성질, 용적, 중량 등 운송물의 개성이 계약이 중심이 되고 선박의 개성은 중시되지 않는다. 용선 계약에서는 이 선박을 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선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품 운송 계약에서는 여러 화주들이 물품의 운송을 위탁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물 개성이 계약의 중심이 됩니다. 컨테이너 항해 기술의 발달로 전기항로가 개설되고 전기선 운송이 주된 해상 운송 수단이 됨에 따라 최근에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계품 운송 계약이 가장 중요한 운송 계약 형태로 되었다. 이 때문에 국제해상운송법은 주로 계품 운송 계약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용선 계약이 화물이 선박을 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계품 운송 계약은 선박이 화물을 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선 계약이 선박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비교적 소형 선박에 의한 부정기선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고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하는 데 반하여 계품 운송 계약은 선박의 개성을 묻지 아니하고 대형 선박이 이용되고 정기 운송에서 사용되며 당사자 간의 개별적 협상이 어려워서 약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까 제가 뭐 take it or leave it 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부록 문자로 그 계약서가 인쇄되어 있어요. 사인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불특정의 다수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품 운송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제 운송법제는 바로 이 계품 운송 계약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운송인 계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면은 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를 갖느냐? 그러니까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를 볼까요?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이를 선적한 데 지체 없이 발항하여 운송을 실행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양육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이때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며 만일 이를 다하지 못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뭐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면책 사유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상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함부르크 규칙도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뭐죠? 법적으로 그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자에게 고의나 과실된 규칙 사유를 요하는 것이 과실 책임주의죠. 그러나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운송인이 자기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추정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로텔담 규칙에서도 운송인은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함부르크 규칙과 동일한 법리인 추정 과실 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인의 의무 관련해서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가망 능력 주의 의무는 duty of seaworthiness. seaworthiness는 바다에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바다에서 가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박이. 그래서 그러한 선박을 제공할 의무, 이게 이제 운송인의 첫 번째 의무가 됩니다. 가망 능력주의 의무라는 건 선박을 사용하는 해상 운송에 있어서 운송 계약에서 예정된 항해상의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물적, 인적 능력을 갖춘 선박이 제공돼야 하고, 이를 가망 능력주의라고 주의 의무라고 하며, 선박 자체의 운항 능력과 필요 선원의 승선 및 감화 능력, 그러니까 화물을 감당할 수 있는 감항 능력이 있고요. 감항 능력은 이제 보다 그 거시적인 포괄적인 그러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감화 능력은 그 싣고 갈 화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감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감항 능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감항 능력이 있으면 감화 능력은 당연히 갖춰지겠지만요. 함부르크 규칙은 가망 능력 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운송인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로텔담 규칙은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운송인의 책임 발생 근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망 능력 주의 의무는 이제 나눠보면 선체 능력, 운항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송인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선령, 성급, 구조 등이 특정 항해를 하는데 적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선령, 성급, 구조 등이 특정 항해를 하는데 적합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항 능력은 운송인은 선박이 특정 항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즉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여야 하고 선박의 의장 및 필수품의 보급이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선원의 승선은 당해항에 필요한 인원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해와 선박 및 해상 운송에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요구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선장 및 기타 법적 자격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운항 능력을 갖추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하 능력 있겠습니다.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하고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별한 물건을 운송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 및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화 능력, 감항 능력이 있고 감하 능력이 있습니다. 감화 능력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이 감항 능력의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 시기,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 판단 시점이 있습니다. 운송인이 선박의 가망 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시기는 발항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이 항구를 출발할 때, 헤이그 규칙은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존재 시기를 발항 전 및 그 당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발항 당시란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선적한 때로부터 선박이 선적항을 발항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운송이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가망 능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자신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 시점, 존재 시기가 이제 의미가 있고요. 가망 능력 주의의 정도, 가망 능력 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정도에 관한 우리나라 상법 제 794조를 보면은 단순히 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이 모범으로 하고 있는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정도를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오늘은 due diligence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 794조는 단순히 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한 주의로 해석돼야 하고, 상당한 주의는 보통 우리 그 사법상 선관 의무라고 그러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망 능력의 증명 책임. 이 증명 책임은 지금 상법하고 헤이그 규칙상 운송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발항 당시 선박의 가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정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도 일단 그 과실이 추정되고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 이것을 운송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의 원인인 선박의 불가망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 책임 분배 일반 원칙에 따르면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 즉 하주가 증명해야 한다. 지금 피해자, 손해를 입은 자가 하주고요. 지금 계약상 책임을 추구하면서 이걸 증명해야죠.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면 가망 능력에 관한 증거 자료가 거의 모두 해사 운송인을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송화인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운송인이 자신에게 자신이 가망 능력 주의를 다했다. 이것을 입증하도록. 그러니까 추정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대로 이 가망 능력 주의 의무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송화인은 지금 운송물을 선정할 때는 이게 양호한 상태였다. 그리고 운송인으로부터 문품을 인도받아 보니까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었다. 이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이러한 손해가 있었다라는 사실만, 손해의 발생만을 입증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그 손해액이 얼마다, 여기에 관해서만 증명 책임이 있고,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했다. 이거 운송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운송인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운송인이 선박의 발항 당시에 가망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가망 능력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 및 불가망 사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우리 불법행위나 여기는 이제 계약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그 상당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입증해서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텔담 규칙에서는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 책임이 송화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이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주의와 상관없이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그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로텔담 규칙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증명 책임을 송화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송화인이 운송 도중 화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운송인에게 화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거나 또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화인이 다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로텔담 규칙은 지금 헤이그 규칙하고 달리 헤이그 규칙은 이제 그 능력 주의 의무 관해서는 특별히 어떤 말이 없었어요. 추정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운송인이 반증을 돼야 된다.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로텔담 규칙에서는 특별하게 원칙이 추정과실 책임이고 특별하게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말이 없던 그런 헤이그 규칙과 달리 추정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가망 능력 주의 의무 관해서도 이것을 그 송화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화인은 추정과실 책임이니까 그 화물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운송인이 로텔담 원칙, 로텔담 규칙도 지금 추정과실 책임이니까 반증을 들어서 자신이 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뭐 면책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증명하겠죠. 주장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다투려면은 송화인이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서 결국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송화인이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송인은 운송 중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발항 당시에는 가망 능력 주의 의무가 있고요. 운송 중에는 운송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계약상 이러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 의무 내용으로 되는 운송은 직접적인 선적이나 운송뿐 아니라 운송물의 수령, 적부, 보관, 운항, 하역 및 인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운항과 관련하여 선적이 완료되면 정해진 항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며 운송 도중에 운송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은 운송 종료 후 양육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이때 정당한 수하인은 운송계약에서 지정된 운송물의 수하인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의미한다.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인도할 의무가 없다. 이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발행되면은 그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자가 명확해집니다.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그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상관습상 보증도 관행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2007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 볼까요? 상법제 800 몇 조입니까? 844조죠? 811조. 죄송합니다. 811조. 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화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송계약상 이러한 성격의 채무는 이제 운송물을 인도한 날 이게 기산 시점이 됩니다. 그다음 소멸한다. 이 부분은 이제 제소 기간, 뭐 소멸 시효 기간, 뭐 제척 기간, 뭐 제소 뭐 이런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대법원 판례는 812조 관련해서 이 제소 기간이 문제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라고 하면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조차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 바.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제소기간이 도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산점, 지금 법문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인도할 날로부터 해서 기간을 계산, 1년이라는 제소 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996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 운송된 다음 선화증권상 통지처인 갑회사이자가 보세 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갑회사에 대한 화물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물품 인도 의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선화증권상 통지처
가 이제 갑회사로 돼 있고 물품이 자가 보세 장치장에 입고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가 보세 통지처 선화증권상 통지처인 갑회사 자가 보세 장치장으로 그 물건이 입고된 것이 화물의 인도라고 보아서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송물이 송화인에게 인도되었느냐? 운송계약상 그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자에게 인도되었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여기서는 이제 갑회사가 뭐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자겠죠. 운송인으로부터 갑회사로 이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느냐 하는 사실관계에 터져봐 판단되어야 하고 갑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의 입고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다거나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가 보세 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갑회사에게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예. 그래서 결국 인도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느냐. 운송물의 인도로 이제 자신의 의무가 다해지는데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 이후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결국 그 자가 보세 장치장에 입고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가 갑회사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뭐 당사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보세장치장에는 당연히 입고가 돼야 한다. 관계법규에 입고가 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법규에 따라서 입고되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달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 1990년 판례인데요. 해상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인도하고 그가 이를 불법 반출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으면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뭐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화증권 소지인의 선화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되게 된 것이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운송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금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수입함으로 보세운송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에 대하여 관세법상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고 세관의 감독과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관세 확보라는 관세행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세관상의 감독을 받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가 보세 정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입고시킨 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지금 사실상의 지배가 넘어간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입고를 시켰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운송인 점유하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재반 정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 물건에 대한 점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전이 되었느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관세법이 수입화물에 관하여 관세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입항한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의 양육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화주의 화물 양화 작업을 촉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지금 선화증권이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으니까요. 이 선화증권을 교부받고 물품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항상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임의로 운송계약상 통지선에 인도를 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세관의 그 자가 보세장치장에 이게 입고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이 결국 그 자가 보세정치장에 입고됨으로 인해서 그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자신이 인도해야 될 자를 이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송물 인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로 인한 운송계약상 책임,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법,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 외에도 일반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상 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일반 불법행위법상 고의과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으니까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선화증권의 소진, 정당한 소진, 운송물 인도청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 불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상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청구권 경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원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약상 책임을 구하면요, 운송계약에 관한 우리가 살펴본 뭐 헤이그 규칙이랄지 헤이그 비스비 규칙, 뭐 로테르담 규칙에 따라서 계약상 책임은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불법행위법으로 이걸 구성해서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은 책임 한도액 적용이 없습니다. 소송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를 하게 되겠죠.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아마 좀 분량이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했고요.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또 후반부 강의를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8주차 건강하게 보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